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요즘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인 에어가 산책을 좀 멀리 나갔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말에서 조금 미끄러져서 다리를 삔 한 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분이 잘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사내에게 다가갔다. 사내가 이어서 말했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소. 사내는 묵직한 손을 내 어깨에 올리고 약간 기댄 채 절룩거리며 말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일단 고삐를 잡자 곧바로 말에 올라탔다. 발목을 삔 상태라서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사내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다가 말했다. 저기, 채찍 좀 줘요. 산 울타리 밑에 있어. 나는 채찍을 찾아다 주었다. 고맙소. 이제 빨리 회의에 가서 편지를 붙이고 오시오. 사내가 박차를 가하자 말이 긴장해서 몸을 획 젖히더니 딸그닥딸그닥 뛰어갔다. 개도 뒤따라 달려갔다. 사람과 말, 개가 모두 사라졌다. 황야의 히스처럼 거센 바람이 쏜살같이 가버리네. 나는 손 가리개를 끼고 다시 걸어갔다. 한 사건이 일어났다가 지나갔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낭만적이지도 흥미롭지도 않았지만 단조로운 생활에 1시간 동안이나 변화를 주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도와주었다. 무슨 일인가 했다는 사실이 기뻤다. 대단치도 않고 잠시 도와준 것뿐이었지만 능동적인 행위였다. 나는 수동적이기만 한 생활에 넌더리가 나 있었다. 또 아까 처음 보았던 얼굴은 기억이라는 화랑에 새로 들어온 그림과도 같았고 전부터 걸려있던 그림들하고는 전혀 달랐다. 첫째로 그 얼굴은 남자였고 둘째로 까무잡잡하고 강렬하고 엄격했기 때문이다. 회의에 가서 편지를 붙일 때도 눈앞에서 그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서둘러 언덕을 내려올 때도 줄곧 그 얼굴이 어른거렸다. 울타리 계단에 이르렀을 때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고 귀를 기울였다. 다시 둑길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리고 망토를 두른 말을 탄 남자와 가이 트래시처럼 생긴 뉴펀들랜드종 개가 나타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산 울타리와 우두커니 달빛을 받고 서 있는 버드나무뿐이었다. 바람이 1.5km쯤 떨어진 손필드 주변의 나무 사이로 변덕스럽게 배회하는 소리만이 어렴풋이 들려올 뿐이었다. 웅얼대는 듯한 바람소리 쪽을 힐끗 바라보았을 때 저택이 눈에 들어오고 창문에서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제서야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걸음을 재촉했다. 손필드 저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손필드 저택의 문지방을 넘는 것은 고인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그 고요한 현관을 지나서 어두침침한 계단을 올라가 작고 쓸쓸한 내 방을 찾아 들어가고 차분한 페어팩스 부인을 만나고 오로지 부인만을 벗삼아 긴 겨울밤을 보내는 것은 이번 외출로 깨어난 희미한 흥분을 억누르는 일이자 내 감각에 날마다 똑같고 너무나 평화로운 생활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는 일이었다. 이제 나는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이 고맙지 않았다. 그동안 힘들고 불안한 삶의 폭풍 속에 내던져 있었고 거칠고 쓰라린 경험을 통해 지금처럼 평온한 삶을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다. 그것은 너무나 편안한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지겨워진 사람이 긴 산책을 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나도 움직이고 싶다는 바람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나는 저택 대문 앞에서 망설였다. 잔디밭 위에서도 꾸물거렸고 보도 위로 나아갔다 물러났다 했다. 유리문의 덧문이 닫혀 있어서 집안이 보이지 않았다. 나의 눈과 영혼은 그 우물한 집에서 빛도 안 드는 간방들로 가득 찬 잿빛 구멍에서 벗어나 눈앞에 펼쳐진 하늘을,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이 엄숙하게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달은 언덕 위에서 나와 언덕들을 저 아래 둔 채 헤아릴 수 없이 깊고 가늠할 수 없이 먼 한밤중처럼 까만 하늘을 올려다보며 솟아오르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달을 따라 하늘을 오르는 파르르 빛나는 별들을 보면 내 마음도 파르르 떨렸고 내 피도 끓어올랐다. 하지만 우리를 다시 지상으로 부르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현관에 괴종시계가 울리자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달과 별들에게서 돌아서서 연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은 평소처럼 어둡지도 않고 높이 걸린 청동 등장만 켜져 있지도 않았다. 현관과 참나무 계단의 아래쪽까지 따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불그스레한 빛은 큰 식당에서 흘러나왔다. 열려있는 식당 문으로 보니 따스하게 타오르는 난로 불빛을 받아 대리석 벽난로와 노쇠 부직갱이들이 반짝이고 자줏빛 커튼들과 반들거리는 가구들이 더없이 보기 좋게 빛났다. 벽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보였다. 사람들이 얼핏 보이고 여러 목소리가 유쾌하게 뒤섞인 속에서 아델의 목소리가 들린다 싶은 순간 문이 닫혔다. 나는 서둘러 페어팩스 부인의 방으로 갔다. 거기도 난로불이 피워져 있었지만 촛불도 켜져 있지 않고 페어팩스 부인도 없었다. 다만 깔개 위에는 개 한 마리가 엄숙하게 불꽃을 바라보며 굳게 앉아 있었다. 덩치가 크고 까만 털과 하얀 털이 길게 나 있는 모습이 아까 산책길에서 본 가이 트래쉬와 똑같았다. 너무나 비슷해서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파일럿 하고 불러보았다. 그러자 개가 일어나더니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았다. 내가 쓰다듬어 주자 큼직한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 개와 단둘이 있기에는 왠지 으스스했고 개가 대체 어디서 나타났는지 통 짐작이 가지 않았다. 촛불이 필요해서 종을 울렸다. 이 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었다. 리어가 들어왔다. 이 개는 뭐예요? 주인님이 데리고 오셨어요. 누구라고요? 주인님. 그러니까 로체스터 씨요. 방금 오셨어요. 어머나, 그럼 페어팩스 부인도 함께 계시나요? 네, 아델 아가씨도요. 지금 식당에 계세요. 조는 의사를 부르러 갔고요. 주인님이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말에서 떨어져 발목을 삐셨대요. 헤이 레인에서 그랬다지요? 네, 언덕길을 내려오다가요. 빙판에 미끄러지셨답니다. 아, 촛불 좀 가져다 주겠어요, 리어? 리어가 촛불을 가져왔다. 페어팩스 부인이 따라 들어와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의사인 카터 선생이 와서 지금 로체스터시를 진찰하고 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그러고는 리어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했고 나는 옷을 갈아입으러 내 방으로 올라갔다. 여기까지가 제 12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미 알고 읽고 있었지만 아까 그 길에서 만났던 바로 발목을 삐었던 그 신사분이 바로 말로만 듣던 베일에 쌓여져 있었던 로체스터 씨였습니다. 사실은 이 제12장에서 만난 그 로체스터와 제인 에어의 만남이 정말 아주 흔히 말하는 로고스적인 모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을 저는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가서 한번 읽어봤어요. 끝까지 다 읽고 나니까 그래, 이들의 그 첫 만남이 얼마나 의미 있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던가 다시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읽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로체스터 씨도 그렇고 제인 에어도 그렇고 그 만남 이후로 서로가 서로의 머릿속에 서로를 굉장히 각인시키게 됐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인 에어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다. 내가 흔하게 봐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자꾸만 그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첫눈에 반했다. 뭐 이런 상투적인 그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서로가 정말 서로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미 끝까지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제 13장. 그날 밤 로체스터 씨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찍 잠자리에 든 것 같았다. 그리고 이튿날도 늦지막이 일어났다. 볼 일이 생기자 그제야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관리인과 몇몇 소작인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로체스터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과 나는 서재를 비워주어야 했다. 서재가 방문객들을 맞는 응접실로 쓰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2층 방 하나에 불을 피우고 책을 가지고 가서 교실로 꾸몄다. 아침나절의 손필드 저택은 전혀 다른 곳이 된 것 같았다. 더 이상 교회처럼 조용하지 않았고 한두 시간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나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층에서 홀을 가로질러 가는 발소리들과 저마다 다른 높낮이로 말하는 새로운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바깥세계에 쉬는 물이 흘러 들어왔다가 나갔다. 주인이 집에 있는 것이다. 나로서는 이것이 더 좋았다. 그날은 아들과 공부하기가 힘들었다. 아들은 도무지 집중을 하지 못했고 툭하면 문가로 뛰어가 로체스터 씨를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고 난간을 내다보았다. 그러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구실을 이것저것 짜냈다.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서재에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내가 조금 화가 나서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하자 아들은 내 친구 무슈, 에두아르 페어팩스 드 로체스터스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 대해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면서 어떤 선물을 가져왔을지 상상했다. 어젯밤에 밀코트에서 짐이 오면 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작은 상자가 있을 거라는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아들이 말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제 선물도 있다는 말이죠? 어쩌면 선생님 선물도 있을지 몰라요. 로체스터 씨가 선생님 이야기도 했거든요. 선생님 이름이 뭔지, 몸집이 작고 몹시 말랐고 얼굴이 창백하냐고 물었어요. 난 그렇다고 했어요.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선생님? 나는 늘 그렇듯 페어팩스 부인의 거실에서 아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날씨가 사납고 눈이 와서 산책을 나가지 않고 교실에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나는 아들에게 공부하던 것을 치우고 아래층에 내려가도 된다고 했다. 아래층이 조용해진 데다 현관 종도 더 이상 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로체스터 씨의 일이 끝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남게 되자 창가로 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저녁 어스름이 내린 데다 눈발이 가득 날려서 잔디밭 위의 관목들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커튼을 내리고 다시 난롯가로 갔다. 환하게 타오르는 잿불을 바라보며 라인강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성의 그림과 비슷한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가고 있는데 페어팩스 부인이 들어왔다.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로체스터 씨가 오늘 저녁에 거실에서 선생님과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싶으시답니다. 좀 더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이제야 부르신다네요. 내가 물었다. 그분은 언제 차를 마시나요? 6시랍니다. 시골에 오시면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지요. 이제 옷을 갈아입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 촛불이 있어요. 옷을 꼭 갈아입어야 하나요? 네, 그러는 게 좋을 거예요. 로체스터 씨가 계실 때면 저도 늘 저녁 식사 때 옷을 갈아입는답니다. 이런 의식은 상당히 품위 있게 느껴졌다. 나는 내 방으로 가서 페어팩스 부인의 도움을 받아 까만 모직옷을 벗고 까만 비단 옷을 입었다. 내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이자 유일한 여벌이었다. 그것 말고는 옅은 회색 옷이 있긴 했는데 그것은 로우드식 몸단장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옷이어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입을 수 없었다.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브로치가 있어야겠군요. 템플 선생이 헤어질 때 선물로 준 작은 진주 장식품이 있었다. 그것을 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낯선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로체스터 씨 앞으로 불려가자 몹시 괴로웠다. 나는 페어팩스 부인한테 먼저 식당에 들어가라고 하고 뒤쪽에 숨듯이 따라 들어갔다. 커튼이 드리워진 아치를 지나 우아한 방으로 들어갔다. 탁자 위에 밀랍 양초 2개가 켜져 있고 벽난로 위에도 2개가 켜져 있었다. 파일럿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불의 온기와 빛을 마음껏 쬐며 엎드려 있었고 아델이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로체스터 씨는 소파에 반쯤 기대고 쿠션 위에 한 발을 올린 채 아델과 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난로불을 받아 로체스터 씨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눈썹이 짙고 새까만 그 나그네였다. 까만 앞머리가 수평선처럼 드리워져 있어서 네모난 이마가 더욱 네모나게 보였다. 단호해 보이는 코는 아름답다기보다는 개성이 있었다. 큰 콧구멍은 성마른 성격을 나타내 주었다. 험상궂은 입과 턱. 그렇다. 정말로 험상궂어 보였다. 망토를 벗은 상태라서 체형을 자세히 보니 네모지다는 점에서 자신의 생김새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가슴이 넓고 허리가 늘씬해서 운동선수로 보자면 훌륭한 체형이었다. 하지만 키가 크지도 않고 우아하지도 않았다. 로체스터 씨는 페어팩스 부인과 내가 들어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는 체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닌 모양이었다. 우리가 다가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던 것이다. 에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주인님. 페어팩스 부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로체스터 씨는 여전히 개와 아이한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인사를 했다. 에어 양더로 앉으라고 하세요. 억지로 하는 듯한 뻣뻣한 인사와 격식은 차렸지만 짜증이 배인 말투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싶은 듯 했다. 에어 양이 여기 있든 말든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지금은 저 여자랑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세련되고 정중하게 맞아주었다면 나는 몸둘 바를 몰랐을 것이다. 그 대접에 걸맞게 우아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거칠고 변덕스러운 태도를 대하자 꼭 그럴 의무가 없었다. 별난 태도와는 달리 로체스터 씨가 점잖게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나는 오히려 덕을 보았다. 게다가 이 색다른 대면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로체스터 씨가 어떻게 굴지 흥미로웠다. 로체스터 씨는 마치 석상 같았다. 그러니까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페어팩스 부인은 누군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늘 그렇듯 상냥하게, 늘 그렇듯 진부하게 하루 종일 일을 보느라 고생했다고, 발까지 삐었으니 일을 보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로체스터 씨를 위로했다. 그리고 참을성 있게 일을 다 마치시다니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부인, 차 좀 마시고 싶소. 부인이 들은 대꾸는 이것뿐이었다. 부인은 서둘러 종을 울렸다. 쟁반이 들어오자 날랜 손길로 찻잔과 찻숟가락 따위를 늘어놓았다. 나와 아들은 탁자로 갔지만 주인은 소파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페어팩스 부인이 나한테 말했다. 로체스터 씨한테 찻잔 좀 건네주시겠어요? 아들한테 맡겼다가는 엎지를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다. 로체스터 씨가 찻잔을 받아들자 아들은 마침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무슈의 작은 상자 속에는 에어 선생님의 선물도 있나요? 로체스터 씨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누가 카도 이야기를 꺼냈니? 에어양,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소? 선물을 좋아하오? 카도는 프랑스어로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검고 성난 날카로운 눈으로 내 얼굴을 살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물을 받아본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선물을 기분 좋게 여기지요. 대부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지?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요? 선물의 본질에 대해 말하려면 그 모든 면들을 고려해 봐야죠. 에어양, 당신은 아들처럼 단순하진 않군. 아들은 나를 볼 때마다 카도를 달라고 졸라대지. 당신은 애둘러 말하고 있고. 저는 아들과 다르게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확실히 모르니까요. 아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다 관례상 선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설 수 있지요. 아들 말로는 로체스터 씨한테서 늘 장난감을 선물 받곤 했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선물을 달라고 하는 건 황당한 일이지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다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 겸손 따위는 집어치워요. 아들을 시험해 보았는데 당신이 무척 수고했더구먼. 원래 총명한 아이도 아니고 재능도 없는데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많이 나아졌어. 그렇다면 방금 저한테 카도를 주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학생의 실력이 늘었다는 칭찬이야말로 선생들이 가장 바라는 선물이니까요. 로체스터 씨는 코웃음치고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차 쟁반이 치워지고 페어팩스 부인이 한 구석에 앉아 뜨개질을 하자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난로가루 오시오. 그때 나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방 안에 돌아다니며 작은 장식 탁자나 큰 서랍장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책들과 장식품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말에 따랐다. 아들은 내 무릎에 앉고 싶어 했지만 파일럿이랑 놀아야 했다. 내 집에 석 달 있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왔소? 로우드 학교에서 왔습니다. 아, 자선학교로군. 얼마 동안 있었소? 8년입니다. 8년이라고? 정말 끈덕진 사람이구만. 그런 곳에서 8년이라니. 그 절반만 있어도 건강한 사람조차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당신이 딴 세상 사람 같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군.
어디서 살았기에 그런 표정을 갖게 되었을까 신기했었소. 어젯밤 헤이레인에서 당신이 다가왔을 때 나도 모르게 옛날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혹시 당신이 내 말한테 마법을 걸지 않았냐고 묻고 싶을 정도였지. 아직도 의심스럽다니까. 부모는 누구요? 안 계십니다. 아니면 아예 없었을지도. 부모님은 기억나나? 아니요. 그렇겠지. 그 울타리 계단에 앉아서 당신네 종족을 기다리고 있었소? 누구 말씀입니까? 초록 요정들 말이요. 초록 요정들이 나타날 법한 달밤이었소. 내가 당신네 동그라미 안에 침입한 탓에 그 둑길에다 빌어먹을 빙판을 깔아놓은 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초록 요정은 100년 전에 모두 영국을 떠났습니다. 나는 로체스터 씨 못지않게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헤이레인이나 그 주위 들판에서도 초록 요정의 흔적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여름달이나 추수달이나 겨울달도 다시는 초록 요정의 잔치를 비추지 못할 겁니다. 페어팩스 부인은 뜨개질하던 것을 내려놓고 눈썹을 축겨 올린 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의아해하고 있는 듯 했다. 로체스터 씨가 계속 말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친척이라도 있겠지. 숙부라든가 고모라든가. 아니요, 한 분도 보지 못했어요. 집은? 없어요. 형제나 자매는 어디에 사나? 형제나 자매도 없어요. 누가 여기에 가라고 추천하던가? 광고를 냈더니 페어팩스 부인이 연락을 주셨어요. 착한 페어팩스 부인은 이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듣고 끼어들었다. 네, 에어 선생을 만나게 해준 하느님께 날마다 감사드린답니다. 에어 양은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말벗이자 아들한테는 상냥하고 세심한 선생님이랍니다. 로체스터 씨가 대꾸했다. 굳이 칭찬할 필요 없어. 나는 그런 소리에 솔깃하지 않아. 나 스스로 판단할 거요. 에어 선생은 처음 만났을 때 내 말을 넘어뜨렸소.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네? 이렇게 발을 삔 것에 대해서는 에어 선생한테 감사해야 하오. 페어팩스 부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에어 양, 읍내에서 산 적이 있나? 없습니다. 사교계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가? 로드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말고는 없어요. 이제 손필드 저택 사람들은 압니다. 책은 얼마나 읽었나? 구할 수 있는 책만 읽었어요. 많이 읽지는 못했고 수준이 높지도 않습니다. 수녀처럼 살았군. 종교적인 예법을 철저히 배웠겠구먼. 내가 알기로는 로우드를 감독한다는 브로클허스트 씨는 교구 목사인 모양이던데. 네, 그렇습니다. 신앙심 깊은 수녀들이 가득한 수도원에서 수도 원장을 숭배하듯이 여학생들이 숭배했겠지. 아,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군. 아니라고? 뭐라, 풋내기 수녀가 신부를 숭배하지 않다니 불경스럽지 않은가? 저는 브로클 허스트 씨를 싫어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은 몰인정한 사람인데다 거드름을 피우고 참견하길 좋아했어요. 머리도 기르지 못하게 하고 절약한답시고 바느질도 할 수 없을 만큼 질이 나쁜 바늘과 실을 사다 주었고요. 아주 잘못된 절약 방법이구먼. 아, 이건 페어팩스 부인이네요. 다시 읽을게요. 아주 잘못된 절약 방법이군요. 이제 페어팩스 부인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한마디 거들었다. 로체스터 씨가 물었다. 가장 싫었던 건 뭐였나? 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브로클 허스트 씨가 혼자 식료품 부분을 감독할 때 저희들은 굶주렸어요. 브로클 허스트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길게 설교를 하고 자기가 직접 쓴 책들에서 갑작스런 죽음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골라 저녁마다 읽게 했어요. 그 때문에 저희는 잠을 자는 것도 무서워했지요. 로드에 처음 간 건 몇 살 때인가? 10살 때입니다. 그때부터 8년간 있었군. 그럼 이제 18살이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계산은 참 쓸모가 있지. 계산에 도움이 없었다면 당신의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을 거요.
당신처럼 생김새와 표정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이를 딱히 어림잡기가 힘들어. 학교에서는 뭘 배웠나? 연주는 할 줄 아시오? 조금은요. 당연하겠지.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소. 서재로 가시오. 그러니까 가 주시오. 명령조로 말하는 거 용서하시오. 난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다들 그 말에 따르니까 새로운 사람 하나 때문에 늘 하던 습관을 바꿀 순 없소. 그럼 서재에 들어가시오. 촛불을 들고. 문은 열어두시오.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해보구려. 나는 그 말에 따라 서재로 갔다. 몇 분 안 되어 그가 소리쳤다. 됐어. 조금은 치는군. 영국의 여학생들이라면 다 그렇듯이 말이야. 조금 더 잘 친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썩 잘하는 건 아니군. 나는 피아노 뚜껑을 닫고 자리로 돌아왔다. 로체스터 씨가 말을 이었다. 아델이 오늘 아침에 스케치 몇 점을 보여주던데 당신이 그렸다더군. 당신이 처음부터 다 그린 건지 모르겠어. 혹시 선생이 도와주었나? 나는 말을 가로막듯 말했다. 절대로 아니에요. 아,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구먼. 당신이 그린 거라고 증명하고 싶으면 가져와 봐요. 확실한 게 아니면 떠벌리지 말고. 덧칠한 부분은 다 알아보니까. 그럼 더 이상 말하지 않을 테니 직접 판단해 보시죠. 나는 서재에서 화첩을 가져왔다. 탁자를 이리 가져오시오. 로체스터 씨의 말에 나는 탁자를 소파 앞으로 밀어다 놓았다. 아델과 페어팩스 부인이 그림을 구경하러 다가왔다.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한꺼번에 몰려들지 마요. 내가 다 보면 그림을 가져가시오. 얼굴을 나한테 들이밀지 말고. 로체스터 씨는 스케치와 그림을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았다. 3장을 옆에 놓아두고 나머지는 살펴보고 나서 멀찍이 밀어놓았다. 페어팩스 부인, 저쪽 탁자로 가져가서 아델이랑 같이 보세요. 당신은 다시 자리에 앉아서 묻는 말에 대답하시오. 이 그림들은 한 사람이 그린 것 같소. 그게 당신이요? 네, 언제 시간이 나서 그린 거요?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테고 구상도 해야 했을 텐데. 로우드에서 지난 2번의 방학 동안 그렸습니다. 달리 할 일이 없었거든요. 무엇을 보고 그린 거요? 제 머릿속입니다. 지금 당신 어깨 위에 붙은 머리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머리들과 똑같은 알맹이가 들어있나? 아마도 그럴 겁니다. 더 나았으면 좋겠지만요. 로체스터 씨는 그림들을 펼쳐놓고 번갈아가며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로체스터 씨가 그림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그림인지 설명해 주겠다. 먼저 그 그림들이 결코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해두겠다. 그림의 주제는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영혼의 눈으로 볼 때는 실제 그림으로 표현하기 전에는 아주 훌륭했다. 하지만 내 손재주가 내 상상력에 못 미쳐서 결국 상상한 것을 어렴풋하게만 그려냈을 뿐이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내 로체스터 씨가 물었다. 이 그림들을 그릴 때 행복했소?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네, 행복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이제껏 제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렬한 기쁨을 느꼈어요. 그래봤자 별것 아니지.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은 기쁨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 특이한 색조들을 섞고 만들어내는 동안에는 분명 예술가가 꾸는 꿈의 세계 비슷한 곳에 가 있었던 것 같소. 날마다 오랫동안 그림 앞에 앉아 있었소? 방학이라서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점심부터 밤까지 그림 앞에 앉아 있었죠. 그림에 전념하고 싶었는데 마침 한여름에는 낮이 길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나온 결과에 만족하시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상상한 것과 막상 손끝에서 나온 결과물이 너무 달라서 괴로웠어요. 도저히 상상한 대로 그릴 수가 없었어요. 꼭 그렇진 않소. 당신 상상의 그림자 정도는 담아냈어. 그 이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 상상을 완전히 실현시킬 만한 예술적 기술도 기량도 없어요. 하지만 여학생이 그린 그림치고는 독특하군. 그 상상력으로 말하자면 꼬마 요정 같소. 이 샛별의 눈은 당신이 꿈에서 본 게 틀림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빛나면서도 눈부시지 않게 눈빛을 그릴 수가 있지? 바로 그 위에 있는 별이 그 빛을 죽이고 있는데 말이요. 그리고 이 엄숙하고 깊은 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지? 누가 바람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소? 저 하늘과 이 언덕 꼭대기에는 세찬 바람이 불고 있소. 라트모스 산은 어디서 봤소? 저건 라트모스 산이지 않소. 자, 그림들을 치우시오. 내가 화첩을 묶자마자 로체스터 씨는 시계를 보고는 내게 불쑥 말했다. 9시군. 아들을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재우다니 뭐 하는 거요? 어서 가서 재우시오. 아들은 로체스터 씨에게 입을 맞추고 방에서 나갔다. 로체스터 씨는 잠자코 입맞춤을 받기는 했지만 파일럿이 입맞추는 것이나 다름없는 듯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색이었다. 아니 자기랑 얘기하느라고 안 자고 있었던 건데 이제까지 아들 안 재우고 늦게까지 뭐 하는 거냐고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어느 대기업의 입사 시험도 입사 인터뷰도 이렇게 딱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면서 칭찬도 아니면서 칭찬 같은 뭐 잘 그렸다. 근데 뭐 기량이나 기술은 없다. 뭐 이렇게 말도 했고 그리고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으시면서 아셨겠지만 둘이 티키타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핑퐁 핑퐁 아까 그 초록 요정들 얘기가 나왔을 때도 옆에 있던 그 상상력이 없는 고지식한 페어팩스 부인은 도대체 뭔 얘기하나 이러고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내 말에게 마법을 걸었고 초록 요정들을 기다리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초록 요정은 여기서 볼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제인 에어가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씀이신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인 에어가 그린 세 점의 그림을 보고 너무나 상세하게 감상평을 풀어놓지요. 라트모스 산이 그려져 있군요 라고 했고 저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서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 환한 샛별을 그렸는데 이 샛별도 분명히 본 것 같다. 본 것을 그린 게 맞느냐. 그리고 바람을 그리는 법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어떻게 그 움직이지 않는 동적이지 않은 정적인 그림이라는 그 물체에서 바람이라는 것을 캐치해냈는지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제인 에어도 너무나 대단하지만 그것을 남이 그린 그림에서 바람을 발견해낸 이 로체스터 씨도 정말 그 예술적인 안목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첫 만남이 굉장히 강렬하죠. 너무 재밌습니다. 읽으면서 두 분이 굉장히 그 막 호흡이 가쁘면서 숨 쉴 틈 없이 서로의 질문이 그리고 대답이 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제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돼서 로체스터 씨의 질문, 그 다음에 재치 넘치는 제인 에어의 대답, 그 다음 또 이어지는 질문, 그리고 대답 아주 제가 숨 쉴 틈 없이 읽어봤습니다. 네, 지금 숨 차요. 네, 오늘 제 찻자리는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콤부차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곳에서 제가 시켜봤어요. 넥스바라는 곳인데 얘도 맛있더라고요. 로즈 레모네이드 플레버인데 맛있어요. 로즈 레모네이드가 도대체 무슨 맛일까? 이 맛이에요. 근데 맛을 제가 설명은 잘 못하겠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읽기 편한 챕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